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인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애칭 세 번째 시간으로 플라즈마 애칭이 실제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플라즈마 애칭으로 인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애칭의 응용 및 이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최근에 논문으로 출간된 빈센스 도넬리 교수의 플라즈마 애칭 Yesterday, Today and Tomorrow라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애칭이라는 것은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레디컬과 이온 충돌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 시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징은 플라즈마 내부나 혹은 플라즈마와 상호작용을 하는 표면의 그 외부 변수들의 제어를 통해서 물리적, 화학적 시각의 특성의 정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자 공정에서 많은 부분의 플라즈마 애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는 그 안에 레디컬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레디컬들은 화학적 시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쉬스로 인해서 쉬스 내에서 가속된 아이온들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표면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물리적 에너지를 표면에 전달하게 되고, 이러한 그 아이온 본바드먼트에 의한 표면 내부의 본딩의 약화나 혹은 본딩 결합을 깨는 과정을 통해서 애칭이 이루어지고, 또 화학적 애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시너제틱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라즈마는 물리적 반응, 즉 쉬스 내에 가속된 이온 충돌에 의한 물리적 반응과 함께 화학적 반응,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활성종과 표면과의 반응을 통한 화학적 반응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같이 그 애칭이라는 공정 자체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플라즈마는 케미컬 애칭이면서 물리적 애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웻 애칭과 드라이 애칭 개념에서 보면 아이오나이즈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라이 애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웻 애칭 혹은 케미컬 애칭은 등방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피지컬 애칭 같은 경우는 이방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애칭은 등방성, 이방성의 정도를 제어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 애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플라즈마와 표면과의 반응이고, 케미컬 애칭이라는 특징을 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라즈마 애칭에서 어느 정도 물리적 애칭과 화학적 애칭을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플라즈마라는 게 표면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자체에 대한 변수와 표면의 변수의 제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이 모든 플라즈마 변수, 모든 표면의 변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애칭과 관련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파라미터로는 소스 타입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CCP와 ICP가 갖는 특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CP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중요한 변수인 레디컬의 밀도와 이온의 에너지를 따로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ICP가 선호되기도 하고, 또 ICP의 고밀도 플라즈마의 특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ICP는 안테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면적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CCP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CCP에서 개선하고자 ICP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프리퀀시를 제어하는 겁니다. 즉 고주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플라즈마의 제어에 유용하고, 로 프리퀀시 플라즈마 저주파 수 메가헤르츠의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온 에너지 제어에 활용되어 이온 에너지를 이용한 애칭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가스 프레셔, 컴포지션, 가스 플로우 역시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예로 가스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입자 간 충돌이 중요하고 확산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아이온 에너지와 압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아이온 에너지가 그 다음에 프레셔,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프레셔가 높아질수록 아이온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스위스 내에서 이온이 잦은 충돌을 통하여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인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적인 애칭의 특성이 강화됩니다. 반면에 프레셔가 낮은 경우에는 입자 간 충돌이 적고 확산이 잘 되고 또한 기본적인 입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특성, 그 아이온 본바드먼트 효과가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의 운전 변수나 서피스의 운전 변수, 예를 들면 표면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표면의 퀀터티, 그다음 서피스 타입, 프로퍼티 등은 또 플라즈마가 표면에 작용할 때 로딩 이펙트와 같은 분야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제어를 통해서도 화학 반응 제어를 통해 플라즈마의 애칭에 대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운전 변수에는 플라즈마 내 전자 밀도를 통한 활성종 제어와 쉬스의 전압을 제어하여서 이온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플라즈마 애칭과 관련된 응용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애칭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실리콘 애칭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퍼 자체가 실리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리콘 애칭은 플로린 베이스, 클로린 베이스, 그 다음에 브롬 베이스로 우리가 애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린 베이스로 애칭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식각입니다. 이러한 그 실리콘을 플로린 베이스 기체로 애칭을 하게 될 때 실리콘 플로라이드라는 모노레이어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 모노레이어가 형성되지 않고 제대로 볼레트 가스를 만드는 SiF4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식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플라즈마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 프로덕트로 만드는 이 부산물들이 반드시 기체 형태, 즉 볼레트 가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펌핑 아웃을 통해서 애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리콘과 플로린과 반응을 하게 되면 SF4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 정도는 SF2와 같은 형태를 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SF2가 가스 페이즈라고 한다면 나머지 존재하는 F나 F2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SF4-6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브로드한 웨이브랭스 500나노 주변에서 브로드한 웨이브랭스의 에미션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로 표현된 그 기체 반응, 화학 반응은 일반적인 SF2, SF3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SF2와 SF3 등이 그 플라즈마의 애칭이 무엇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아직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가 애칭을 진행하긴 하지만 RF에 보시는 것처럼 SF2나 SF3 역시 F와 결합을 하여 SF4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이런 레디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플로린 베이스의 기체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F가 포함된 기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F4나 CF4에 산소나 수소를 첨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SF4나 SF6, NF3, CIF3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플로린 베이스의 기체들은 폴리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 폴리머나 아니면 CF 폴리머들은 표면에 증착이 되어서 애칭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칭을 방해하는 우리가 플라즈마 그 애칭의 네 번째 기작인 아이온 인핸스드 이니비터의 개념이라면 이런 폴리머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애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폴리머들이 자꾸 표면에 쌓이는 것은 애칭 속도를 느리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형성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산소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잉의 산소 같은 경우에는 SF6 같은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해서 오히려 식각률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CF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F3 더하기 F라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F가 많아질수록 애칭 레이시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CFX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산소를 추가해주게 되면 C는 오히려 산소랑 결합하게 되고 F만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각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SF6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SiO2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플로린에 대해서, 특히 플로린에 대해서 애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또 이 뒷장에다 나오겠지만 애칭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애칭이 안 되는 역할을 안 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산소의 양의 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표는 그 산소를 추가하는 예를 금방 설명드린 예인데요. CO 나 CO2가 형성되면 물론 이때 중요한 건 이들은 기체 상태가 돼야겠죠. F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식각률, 고선택비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소를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CF4를 사용하여 실리콘을 애칭하는 경우 우리가 실리콘 F4를 만들고 나머지 C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너무 과잉된 플로린에 의해서 식각이 너무 빨라지는 경우 식각률을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곳에 수소를 첨가해 줌으로써 F가 수소랑 결합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HF를 만들어서 F양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각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HF가 포밍이 되면서 CF 레이쇼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리머 시크니스 혹은 폴리머 CFX의 폴리머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니비터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H 레이트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 동일한 실리콘을 애칭하는데 클로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잘 알려진 클로린 베이스 가스 같은 경우는 Cl2, PCl3, SiCl4, HCl 등이 있는데요.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옥사이드에서 높은 선택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층이 있는 경우 좋은 셀렉티비티를 갖고 애칭을 하는 경우에는 플로린보다 클로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 있기로는 실리콘의 도핑에 따른 식각 의존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핑이 안 돼 있는 언도프트나 혹은 P타입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클로린과는 자발적 식각을 하긴 하지만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는 실리콘에 업서브된 실리콘이 클로린이 공유결합을 일으켜서 이 스크린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 보시면 클로린이 실리콘과 반응하여 SiCl4로 애칭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유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유결합을 해버리면 다음 클로린이 들어와서 실리콘과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 공유결합한 클로린들이 스크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클로린의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칭이 안 되거나 혹은 애나이스트로픽 애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N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스퍼러스나 아세닉 도핑이 된 실리콘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발적 식각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N타입 도핑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염소로 전자전이에 대한 에너지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때 클로린의 실리콘 레티스로 침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P타입이나 언도프트 같은 경우는 클로린이 실리콘과 공유결합을 해서 표면의 스크린을 방해하는 물질로 스크리닝 효과를 일으키는 반면에 N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안으로 침투가 됩니다. 전자들이. 그래서 전자에너지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브롬을 이용한 실리콘 애칭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플로린, 클로린, 브롬을 보게 되면 이 애칭 레이시 제일 작습니다. 자발적 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애칭 레이트를 보이고 있지만 사이드홀 패서베이션 없이 수직 식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수직 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언 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브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옥사이드와의 신각 선택비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연력학적으로는 다운힐, 즉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자발적 식각이 가능한데요. 실리콘과 4개의 클로린이 만나게 되면 이거는 실리콘 클로라이드 혹은 실리콘과 4개의 브롬이 만들면 실리콘 브로마이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자발적 식각, 즉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스스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옥사이드와는 업힐, 즉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식각선택도가 우수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와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를 내보내고 실리콘 클로라이드가 형성될 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클로린과 유사하게 이 브롬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핑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N타입 도핑에서는 H레이시 증가하지만 P타입이나 언도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그 스크리닝 효과가 있어 H레이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실리콘을 애칭할 때 플로린, 클로린, 브롬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의 그 애칭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어스가 없는 경우에는 실리콘과 애칭할 때 플로린, 클로린, 브롬, 이제 브로민이라고 해도 되고 독일어로는 브롬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H레이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림처럼 애치되는 깊이가 다릅니다. 다만 세 개 다 화학적으로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등방성 식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식각률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아이온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어스에 의해서 수직 식각이 증가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으로 화학 식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처럼 등방성 식각과 유사한 비등방성 식각을 보입니다. 반면에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로 약간 수직 식각 형태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언더컷들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롬 같은 경우에는 식각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바이어스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이렇게 수직 식각이 가능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애칭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알루미늄 애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로린 베이스로 하게 됩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위한 소자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컨택 애칭에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애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린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 알루미늄은 애칭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루미늄 식각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클로린과 Cl2, Cl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애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BCl3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알루미늄 표면에 자연산화막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클로린 자체로 처음에는 애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알루미늄 자체를 식각하는 거는 클로린 베이스로 애칭이 잘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리콘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표면에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BCl3를 사용하는데요. BCl3를 사용하면 아래처럼 옥사이드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B2O3 혹은 BOCl로 되는 다운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막을 먼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Cl4 기체 같은 경우도 BCl3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때 CO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BCl3나 CCl4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화학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있는 옥시전들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전 스캐빈저라고 하는데요. 예로 우리가 플라즈마 내에 산소들이 여기저기 존재하게 될 때 산화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애칭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실제로 산화막을 까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이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고 있을 때도 이러한 기체들을 사용하면서 이 산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만 이제 알루미늄 식각의 경우에는 AlCl3가 Al2O3로 가는 역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고 또한 쉬운 응축으로 AlCl3가 응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드락을 가열을 하여서 이를 날려주는 공정들도 중간중간에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잔류Cl과 수분 반응으로 HCl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대로 염산이잖아요. 이러한 염산 같은 경우는 추후 알루미늄을 부식시킬 수 있는 단점들이 있어서 이 점들을 고려하여 애칭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린 대로 브로민과 클로린을 이용하여 애칭을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플로린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요. 플로린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느리지만 옥사이드와는 자발적 식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을 때 동일한 플로린 기체로 사용하게 되면 실렉티비티가 아주 우수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실렉티비티를 아이온 에너지나 혹은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이 플로린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실리콘 옥사이드는 에치레이트이 작지만 에칭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언 에너지나 서멀 에너지를 가하면서 그 식각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언 범바드먼트를 적용하게 되면 실리콘 옥사이드의 이방성 식각, 수지 식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이언 에너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방성 식각인데 아이언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우리가 이방성 식각의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등방성 식각의 정도를 줄여서 이방성 식각으로 식각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반면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을 사용하면 이방성 식각이 되긴 하지만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아이언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그림처럼 거의 버티컬한 애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인데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플로린 베이스를 사용하고 이때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애칭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플로린과 만나 실리콘 플로라이드를 만들어서 볼레트 가스가 되고 N2나 뭐 FCN이나 C2N이나 HCN 등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명확하게는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애칭하는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를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N2O를 추가적으로 형성하여 H레이스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 위식과 다르게 아래식에서 보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 플로린으로 애칭을 할 때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가 있으면 이 NO가 N2O, 즉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서 빠져나온 친구들을 먹어서 N2O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들이 방황을 하다가 재결합을 하여 나이트라이드를 만들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H레이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지스트, 보통 이제 유기물로 대표되는 것들인데요. 유기물이라는 건 카본이 하면 CHO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죠. 이러한 그 유기물의 대표인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패턴을 만들기 전에 리소그래피로 리지스트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를 쌓고 우리가 노광을 해줍니다. 노광을 해주면 이 PR 부분만 녹게 되겠죠. PR 부분만 녹게 되고 우리가 이제 PR을 가진 서브스트레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PR은 플라즈마 애칭을 통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애칭한 후에 제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 리지스트와 같이 그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애칭이라기보다는 애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잘 아시는데 애쉬가 재잖아요, 재. 우리가 어떤 종이 같은 거를 불로 태우면 까맣게 남고 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불로 산화가 되면서 불을 이용해 산화가 되면서 H2O, CO2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고 카본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 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애싱이란 공정을 씁니다만 큰 의미에서 보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각을 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애칭이라고 역시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폴리머 애칭, 레지스트 애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플로린 베이스를 이용하여 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산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H2O 형태로 수분을 뺏어가고 C만 남기기도 하고 혹은 CO2 형태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린 베이스 같은 경우는 CF4로 만들고 F가 남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옥시전과 플로린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H 효과가 증가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플로린 아톰이 폴리머에서 H를 제거해서 HF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와 O가 더 반응할 수 있도록 촉진해집니다. 예로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 안에는 CHO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플로린과 O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H가 F를 먹게 되고 이때 O들이 C를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H레이시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언 본바드먼트 효과를 넣게 되면 H레이시나 애니스트로피가 증가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기물들을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유기물들을 어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에칭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 PR을 사용하였다가 전체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등방성 효과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아이온 본바르먼트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H레이트 증가와 함께 비등방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가스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너가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이너가스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 플라즈마 내부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너가스를 넣어주는 역할들은 크게 유니포미티 개선, 플라즈마 안정화, 열 확산 등의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서 H나 공정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폴리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로케이 다이렉트를 애칭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로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율이 낮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ULK라고 해서 울트라 로케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 유전율 관련해서는 하이 K 머티리얼이 있고요. 로우 K 머티리얼이었습니다. 하이 K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서 우리가 이 유전율이 큰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옥사이드 막이 게이트 옥사이드 막이 얇아지면서 이 얇은 거를 커버하기 브렉다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이케이 머티리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로케이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인터커넥션에서 우리가 카파하고 구리를 이용하여 배선을 연결할 때 이 RC 딜레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로케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케이 물질들이 이 카파다마신이나 다른 공정들을 플라즈마를 이용한 공정을 할 때 로케이가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 다이렉트를 애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로케이 물질들이 K 값을 낮추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리콘, O, C, H와 같은 유기물 성분들이 CHO 성분들이 실리콘과 함께 많이 결합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산소 레디컬이나 UV에 의해서 로케이 물질 자체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K 값이 낮은 걸 사용하고자 썼는데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서 데미지를 입어 K 값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케이 데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애칭 공정에 있어서 헬륨 NH3나 CO2, N2H 등과 같은 저손실 플라즈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있고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 대비 H레이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로케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데미지를 입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로케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가 포함된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고 또 산소 내에서 이 플라즈마 내에서 UV나 VUB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가 높은 포톤들은 쉽게 이 로케이 물질로 투과가 돼서 데미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에너지를 줘서 이 본딩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온 에너지에 대한 표면 데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소에 의해서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생긴다든지 이 산소들이 내부로 들어가서 다른 그 댕글링 본드들과 결합을 하거나 이 결합을 위해서 다른 결합들을 끊어버리는 등의 이를 통하여 K 값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미지들이 있음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뒤에 그 이슈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룰 플라즈마 데미지에서 인듀스트 데미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라즈마 애칭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볼 건데요. 플라즈마 애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컨셉으로 우리가 플라즈마 공정 중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이 결국은 플라즈마 공정 최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공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메커니즘을 알거나 그다음 플라즈마의 역할들을 그다음 플라즈마 서피스 인터랙션들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좋긴 하겠지만 결국엔 이게 플라즈마와 서피스 인터랙션이 여러 변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한 이 최적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 중에 어떤 타겟을 갖고 최적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H 레이트 유니포미티입니다. 유니포미티라는 것은 얼마나 균일하게 애칭을 할 것인데 이거는 웨이퍼 투 웨이퍼, 툴 투 툴, 패턴 투 패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 투 웨이퍼는 보통 우리가 플라즈마 챔버에 로드락을 통해서 25장 이상의 웨이퍼를 동시에 집어넣고 동일한 공정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웨이퍼 간의 균일도가 달라지게 되면 제품으로서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웨이퍼 투 웨이퍼의 균일도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장 생산 라인들을 가면 이런 챔버, 플라즈마 챔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수십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툴과 툴 사이에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고 동일한 공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툴과 툴 사이에 아웃풋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툴 매칭이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느 마진을 갖고서 제품들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이 지금은 막 두께도 얇아지고 패턴도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툴툴 매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니포미티라는 것은 패턴 투 패턴이 되겠죠. 즉 웨이퍼 하나에서 센터와 엣지 간의 유니포미티, 그리고 이 내부에서 동일한 패턴에서의 유니포미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시그마라는 걸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시그마라는 것은 분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한 거죠. 즉, 평균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게 그리고 분산의 의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H레이트, 임의의 H레이트들이 평균 H레이트과의 차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RMS 값이죠. 값이 평균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시그마고 거기에 3을 곱한 게 3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 3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결국엔 99.7%의 측정 H레이트이 평균적으로 이 H레이트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실제 공정에 가시면 H레이트를 가지고서 균일도를 얘기할 때 균일도가 98%다, 97%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3시그마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non-uniformity라는 개념인데요. non-uniformity라는 개념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두 배의 평균값분의 이 H레이트의 맥스와 미니멈의 차이의 퍼센티지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non-uniformity는 3% 이하가 요구되는데요. 지금 뭐 1%까지도 내려가 있죠. 그래서 엣지까지 다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ER의 맥스 더하기 ER의 미니멈 분의 ER의 맥스 빼기 ER의 미니멈으로도 이 non-uniformity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uniformity가 non-uniformity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H레이트의 균일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엔 플라즈마의 균일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플라즈마의 밀도나 온도, 가스 플로우, 그 다음에 기판 온도 등이 플라즈마 균일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일도들은 플라즈마 리액터의 디자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일도를 개선할 수 있고 공정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균일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실제 이런 반도체 회사에 가시면 공정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설비팀에서 이 리액터 플라즈마 장치들을 셋업을 하게 되면 공정팀이 와서 이제 기본 공정을 잡죠. 근데 이제 유니포미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압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압력이 낮아질수록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유니포미티가 좋아지겠죠. 두 번째가 이너가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너가스를 넣어줌으로써 얘가 확산을 하는데 플라즈마 반응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확산하는 데 역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니포미티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엣지 프로파일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팀에서 이렇게 유니포미티를 잡은 다음에 실제 공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얻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마이너 튜닝을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엣지 결과물이 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 페일이 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페일들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래서 이름들을 각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잉입니다. 보잉은 우리가 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잉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그 배럴렐 어떤 통 같다 해서 배럴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페이시나 쉬스에 의한 입사 이온의 평양 때문에 프로파일이 변화되는 경우인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보잉 혹은 배럴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애칭을 하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항아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항아리 혹은 활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패턴을 하게 되면 얘가 PR이다 보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스크의 패터닝의 이 라운딩으로 인해서 스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스퍼터링 같은 경우는 40에서 한 70도일 때 스퍼터 일드가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스퍼터가 이 수직 방향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R이 애치되는 걸 보면 옆쪽으로 더 많이 되겠죠. 얘에 대해서 각도가 40도에서 70도 사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바닥이 애칭이 되면서 이런 PR들이 니플이 생기는 걸 페이스시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불량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플라즈마 공정에서 마스크가 만약에 이런 엣지 부분에 라운딩이 있게 되면 아이온들이 때릴 때 충돌을 하면서 디플렉션이 일어나겠죠. 디플렉션이 일어납니다. 디플렉션이 일으면서 아이온들이 원래는 아랫면을 때려줘야 하는데 옆면들을 때려주면서 생각보다 더욱더 이렇게 보잉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분량 중에 하나인 보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트렌칭이 있는데 트렌치라는 거는 어떤 홈을 파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트렌칭입니다. 마이크로 트렌칭 같은 경우는 아이온에 의한 효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입사하는 이온이 프로파일의 사이드로 월에서 편향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잉의 작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잉은 PR의 그 엣지 부분의 라운딩에 의한 효과라면 이런 마이크로 트렌치는 잘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들어오는데 초기의 프로파일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를 그냥 딱딱 파주면 좋은데 파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디플렉션이 일어나겠죠. 디플렉션 되는 각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바닥에 엣지 쪽을 이렇게 송곳니처럼 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트렌칭이 미세하게 됐다 해서 마이크로 트렌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면에서 먼 쪽에 엣지가 좀 더 이루어지는 그 엣지 분량을 우리가 프로파일 분량을 마이크로 트렌치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커팅인데요. 언더컷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칭을 공부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등방성 애칭이 특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마스크 아래쪽으로 깊이 파이게 되는데 이때 이걸 우리가 언더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커팅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라는 건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다리꼴 모양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논 벌레트란 프로덕트가 생기면서 재증착이 되거나 혹은 사이드 쪽에 폴리머가 형성되면서 스퍼터된 물질이 증착으로 하부의 식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테이퍼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수직 식각을 하고자 합니다. 수직 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애칭을 했을 때 나온 부산물들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볼레틀 가스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볼레틀 가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가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펌핑을 잘해서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이 표면에 혹은 이제 온도가 낮으면 응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쪽에 이렇게 쌓입니다. 이러한 볼레틀 가스들, 바이 프로덕트들은 애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크게 약간 왜곡돼서 크게 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미미하게 이 사이드 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이들은 엣지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칭인데요. 나칭하고 마이크로 트렌칭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마이크로 트렌칭은 아래쪽으로 파이는 거라면 나칭이라는 것은 바닥면에서 옆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식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마스크, 특히 이제 PR 등이죠. 이런 마스크 등은 일반적으로 그 네거티블리 차지가 쉽게 됩니다. 폴리머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게 되면 아이온들이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이 PR 마스크들이 네거티브하게 차징이 되니까 옆에 필드를 보면서 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온들이 직진하지 못하고 약간씩 휘게 되면서 에칭을 하는데 이 바닥면에서 봤을 때 바닥면의 수평 방향으로 에칭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나칭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브테일링인데요. 이거는 영어 도브가 이제 비둘기잖아요. 도브테일링 비둘기 꼬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둘기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렇게 잘 그렸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브테일 이 모양을 가졌다 해서 도브테일링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바닥면의 폴리머가 약간 불균일하게 증착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면에 대해서 봤을 때 항상 가운데 부분에 폴리머가 잘 쌓이고 엣지 쪽은 잘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엣지 쪽 에칭이 조금 더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트렌칭하고 약간 다른 점은 마이크로 트렌칭은 바닥면이 반듯하고 밑 옆에만 살짝 이렇게 도깨비 이빨처럼 딱 파버리는 건데 도브테일링은 약간 부드럽게 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처럼 폴리머들이 증착이 될 때 가운데가 좀 더 많이 쌓이겠죠.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에칭이 될 때 이제 동일하게 에칭이 되겠죠. 얘네들이 날아가는 거죠. 얘네들이 날아가요. 어쨌든 날아가는데 균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마치 비둘기 모양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에칭이 반듯하게 되지 않는 불량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도브테일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플라즈마 에칭을 이용한 스트럭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는 그냥 에칭 공정, 에칭 메커니즘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번 시간 뒤로는 이제 실제 어떠한 공정을 할 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에칭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응용 분야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STI, 즉 Shallow Trench Isolation을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로우하게 트렌치를 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자 간의 그 분리를 위해서 파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콘 에칭을 통해 소자 간 분리를 위한 구조로서 실리콘 트렌치, 그 다음에 SiO2 필링, CMP 플래너리제이션 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 살펴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웨이퍼 내에서는 동일한 소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소자 내부에서 각각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디바이스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웨이퍼에 소자가 있으면 이쪽에 게이트가 하나 있다고 치면 다시 이렇게 게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게이트가 있다고 하면 이 사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파낸 다음에 우리가 옥사이드로 채우는 공정을 우리가 STI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마스크 등이 있고 일단 에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놓고 에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나이트라이드 에칭을 하기 때문에 플로린 베이스, 그래서 CHF3, CF4, 아르곤 기체를 주로 활용하여 에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신레이를 다 에치한 다음에 실리콘을 다시 또 에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나이트라이드를 하드 마스크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트라이드를 에칭하기 위해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고 이걸 날린 후 나이트라이드가 실리콘을 에칭하기 위한 마스크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하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칭이 된 면을 우리가 채우게 됩니다. 옥사이드로 그림처럼 채우게 되는데요. 이제 CVD 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게 되겠죠. 채운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리게 되는데 이때 CMP라는 공정으로 날리게 됩니다.
반듯하게 이게 마모를 시키는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CMP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 계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 옥사이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우리가 STI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이트와 스페이서에 관련된 애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트랜지스터 소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폴리실리콘이나 비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상부의 컨덕팅 레이어를 위해서 실리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층 혹은 티타늄 나이트라이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은 그 게이트 측면에서 그 측면을 감싸는 증착층으로서 보통은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하긴 하는데요. 이 스페이서는 나중에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동시 실리사이데이션 시의 면적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스페이스 공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를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놓고 그 위에 PR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드 마스크 애칭을 할 수 있겠죠. 하드 마스크를 애칭을 하고 여기 이제 PR을 날리게 되면 하드 마스크만 남고 윗부분에 ARC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안티 리프렉티드 코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애칭을 위해서는 CHF3나 결국 이제 하드 마스크들이 대부분 옥사이드나 나이트라이기 때문에 F 베이스 기체를 앞에 했던 것처럼 플로린 베이스 기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CHF3, CF4, 아르곤을 사용하고 다음에 이제 PR을 스트립을 합니다.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애칭을 합니다. 실리콘 애칭은 아시는 대로 플로린, 클로린, 그다음에 브로민 베이스로 애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애칭을 할 때 클로린과 HBr 기체를 사용하여 애칭을 합니다. 엔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트로픽 애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HBr 다일루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폴리실리콘이 애칭이 되겠죠. 이 애칭된 부분이 나중에 게이트가 되고 이거는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이서를 우리가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스페이서를 증착을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과 하드마스크와 폴리실리콘이 남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에 윗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 스페이서의 윗부분을 날립니다. 그러면 애칭을 스페이서 부분을 다 이렇게 날리면은 아래 그림처럼 게이트하고 스페이서 공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마신 공정인데요. 사실 다마신은 애칭 공정보다는 증착 공정의 그 중요도가 더 크긴 한데 이 다마신을 하기 위해서는 옥사이드 애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애칭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신이란 말은 영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상감법입니다. 우리가 고려청자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려청자가 보면 그 예쁜 색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과 학 그림들이 색깔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를 만들 때 이 학 모양으로 홈을 파고 다른 흙으로 거기를 채우고 구웠기 때문에 예쁜 색이 나왔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 만드는 과정을 상감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다마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마신 공정은 보통 이제 구리를 이용한 그 메탈 컨택 공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극 연결, 나중에 그 외부에서 이 소자를 제하기 위해서 전극들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알루미늄이나 텅스텐들을, 물론 지금도 쓰이긴 하지만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을 사용하였는데 점점 소자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전도도가 더 좋고 저렴한, 그러면 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금이나 은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카파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카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애칭에서 봤겠지만 애칭의 기본 핵심은 볼레트 가스를 만들어서 이들이 펌핑 아웃이 돼야 하는데 카파를 애칭을 하는 경우 애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애칭을 하면 얘네들은 볼레트 가스가 되지 않고 이를 애칭하기 위해서는 200도 이상에서 이 구리 할로겐 화합물을
가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플라즈마 식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그 공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그 연구가 되었는데요. 근데 IBM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마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만약에 애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패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구리를 넣겠다라고 하면 구리를 쌓고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구리를 파내고 남는 부분을 이게 지금 한색으로만 하니까 헷갈린데 다시 해볼게요. 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구리를 애칭을 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애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색이었죠? 카파가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옥사이드 같은 걸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워서 여기를 이제 뭐 채워서 날리면 이렇게 구리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컨택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애칭으로 한다고 생각한 메탈라이제이션인데 그러면 이제 카파가 이게 애칭이 되는데 애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 겁니다. 구리를 애칭해서 남길 게 아니라 구리를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우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고려청자의 그 항 모양을 넣듯이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 구리를 채우겠다는 방법이 다마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 소재인 카파를 애치하기보다는 카파를 채울 홈을 먼저 만들고 카파를 채운 후 CMP를 통해 평탄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다마신에는 뭐 싱글 다마신이 있고 듀얼 다마신이 있는데요. 싱글 다마신을 먼저 보면 아래 그림에 그 기본적인 공정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택을 비아를 통해 연결한 후 옥사이드를 재증착하고 트렌치를 통해 금속을 충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 패턴 옥사이드를 먼저 이렇게 이제 이 공정이 생략됐는데 옥사이드 막을 깔고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옥사이드를 애칭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내가 구리를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배리어를 쌓고 카파를 증착을 합니다. 그럼 증착은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CMP로 날려버리는 거죠. CMP로 날리면 그림처럼 이렇게 구리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이트라이드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엣치 스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애칭할 때. 그리고 옥사이드를 대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을 여기 같은 그 애칭을 통해서 생기는 구멍 홀인데 하나는 비아라고 부르고 메탈 쪽에 연결되는 좀 큰 쪽은 우리가 트렌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아를 먼저 만들어서 채웠죠. 구리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정을 하는 거죠. 이번에 옥사이드를 채우고 이번에 또 구리를 채우는 거죠. 카파를 또 채우고 그 다음에 평탄화 과정을 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비아 트렌치 이게 다마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마신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듀얼 다마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듀얼 다마신의 방법에는 앞에 말씀드린 비아하고 트렌치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비아 퍼스트 된 트렌치가 있을 수 있고요. 트렌치 퍼스트 된 비아 순서로 엣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듀얼 다마신의 방법을 나누는데 한 예로 아래 그림에 있는 거는 트렌치 퍼스트 된 비아입니다. 그 트렌치를 먼저 하고 비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 쪽에 있는 거고 비아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트렌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서서는 순서대로 옥사이드를 2번 쌓았는데 CMP를 하고 2번 쌓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옥사이드 대포들을 2번 쌓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 쌓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카파 로케이가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로케이를 대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치를 할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칭을 합니다. 옥사이드를.
다이렉트릭을 애칭을 하면 이제 트렌치 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를 채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비아를 다시 애칭합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비아를 애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여기다 피아를 이렇게 쌌습니다. 레지스트를 쌓고 나서 비아 사이즈에 많게 이제 피아 레지스트를 이렇게 날리는 거죠. 노광을 통해서 날리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마스크 패턴이 생기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아를 위한 그 마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애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옥사이드만 다이렉트만 애칭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애칭 공정으로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비아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트렌치 만들어지고 비아가 만들어졌죠. 그 다마신을 이제 두 번 듀얼 다마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면 되겠습니다. 베리어와 카파를 더핑을 한 다음에 CMP로 한 번에 날리는 거죠. 앞서서 싱글 다마신 같은 경우에는 CMP도 두 번 해야 되고 이 옥사이드 두 번 하고 나눠져 있었다면 듀얼 다마신은 이 홀드를 먼저 뚫는 겁니다. 애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애칭을 하고 나중에 다 카파를 하는데 비아를 먼저 할 거냐 트렌치를 먼저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트렌치 퍼스트 댐 비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러한 옥사이드들을 좀 제거하잖아요. 리지스트도 제거하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다이렉트들이 다 대부분 이제 로케입니다. 그래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리지스트를 제거할 때 이 로케이 물질들이 손상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케이를 썼는데 K 값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로케이 데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트렌치 퍼스트 메탈 하드 마스크에서 TFMHM 좀 복잡한 약자인데 다마신 방법이 최근에 적용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메탈 하드 마스크와 함께 로케이를 애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 소자에서 많이 이용되는 핀팻이라는 건데요. 이때 핀이라는 거는 그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샥스핀이라는 음식이 있을 때 그 핀이잖아요. 그래서 핀이라는 거는 그 지느러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FET, 그러니까 필드 에밋 트랜지스터 모양이 핀 형태로 돼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점 이 소자가 저전력, 고속화를 위해서 기존의 2차원 구조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극복하고자 3차원 형태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다 보니까 물고기 지느러미 형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를 핀팻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게이트가 핀을 둘러싸고 핀 사이드의 수에 따라서 바이 게이트 2개짜리 혹은 트라이 게이트로 구분되고 최근에 이제 올인원인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둘러싸는. 그래서 이는 게이트와 채널과의 접점을 키워가지고 효율을 좋게 만들고 주로 이제 14나노 공정 이하에서 핀핏 공정이라고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세마이컨덕터 스토리라는 블로그에서 이제 공개된 그림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인 이게 좀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인슐레이터가 있고 소스 드레인에 게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이 소스 드레인과 이런 접점이 여기만 되겠죠. 이 접점면을 증가시키려고 인슐레이터 부분을 낮추고 얘를 더 이렇게 눕힌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꼬리 모양이어서 이제 핀팻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접점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쪽까지. 그래서 이 게이트와 채널과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구조라서 이 핀팻 구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더블 패터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더블 패터닝이라는 것은 패터닝을 2번 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4번 하기도 하고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더블 패터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회로 선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로 선폭을 결정하는 CD라고 하는 이 선폭을 결정하는 건 주로 이 노광 장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노광의 파장에 의해서 마스크 패터닝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광 장비들이 계속 발전해 왔죠. 뭐 I라인, G라인 막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뭐 300나노 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93나노 KRF, ARF까지 이 노광 장비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수은 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해 왔고 이 193나노를 이용해서 이제 ARF, 아르곤 플로라이드 이제 이머전 장비, 이머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이용해 가지고 초점을 높인 건데요. 그래서 이 레졸루션을 높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현재 이 장비로는 30나노 정도 마스크 만들 수 있는 선폭이 한 30나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장비들 보면 정말 1X 나노까지 나오잖아요. 뭐 7나노까지 요새는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정말 서브 10 나노미터 수준의 이 선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EUV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긴 한데 EUV라는 건 13.5 나노의 그 패턴, 그 파장을 가지는 노광 장비가 되는데요. EUV 장비 같은 게 사실은 고가이고 아직도 안정화 단계로 이제 최근에 현재 기준으로 뭐 저기 어디죠? ASML에서 이제 납품들이 막 되고 삼성도 뭐 구매를 했다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 양산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선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더블 패터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패터닝은 30나노 이하 선폭을 위해 노광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가이고 안정화 전땡기기 때문에 멀티플 패터닝 공정이 사용됐고 그 중에 하나가 더블 패터닝인데 더블 패터닝은 기존의 아르곤 이머전 장비를 이용하는데 노광을 2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노광을 2번을 해서 마스크 패턴을 30나노 이하 수준으로 만드는 걸 더블 패터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블 패터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몇 개 나누어지긴 합니다. LE, LE 그러면 리소 H, 리소 H. 그 리소가 2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LFL이라는 건 리소 프리즈, 리소 H. 그 다음에 SADP라는 거는 셀프 얼라인드 더블 패터닝 등이 활용되고 있고 아래 그림은 그 대표적으로 셀프 얼라인 더블 패터닝을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광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이 한계가 있는데 그 패턴을 2번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셀프 얼라인 더블 패터닝 방법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우리 하드 마스크 패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 이 정도의 패턴은 사실 우리가 그 기존의 노광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LD를 이용해서 옥사이드 막을 증착을 합니다. 옥사이드 막을 증착하고 H백을 통해서 윗부분, 바텀 부분을 날립니다. 날리게 되면 그림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옥사이드 막을 우리가 패턴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H백을 통해서 하드 마스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드 마스크는 우리가 에칭을 통해서 날릴 수 있으니까요. 하드 마스크를 날리면 이 옆에 알루미늄 죄송합니다. ALD 옥사이드 막만 남게 되겠죠. ALD 옥사이드 막만 남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 노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패턴보다 더 작은 패턴이 생긴 거죠. 이 부분들이 타겟에서 볼 때는 이 부분들을 다 패턴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우리가 패턴 H를 하는 거죠. 패턴 H를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파이겠죠. 그러면 이 ALD 옥사이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ALD 옥사이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패턴 사이즈를, 선폭 사이즈를 훨씬 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만약에 기존에 이 더블 패터닝이 아니라 하드 마스크를 이용한 다음에 그냥 바로 엣치를 해버리면 이런 패턴 두께가 남는데 이 선폭이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더블 패터닝을 하게 되면 이거의 반절로 되겠죠. 더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광 장비로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되게 미세한 패터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블 패터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반도체 소자 및 플라즈마 공정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자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공정이 직접화되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개발과 PC의 고성능화로 고직접화는 더욱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무어의 법칙이란 걸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미세화되고 직접화되고 있는 게 이 반도체 소자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양한 로직칩, 그러니까 점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이런 메모리 소자 외에 로직 소자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슈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보량의 증가로 메모리 소자 역시 작아지면서 대형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테라바이트급 USB 소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를 추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불과 한 10년이 좀 안 되는 그 시점에 대학원 시절에 저희가 이제 이 USB를 굉장히 비싸게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활용하려고. 그때 이제 16메가바이트.
되게 우스운 얘기죠.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10만 원대 이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테라바이트급도 몇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를 보면 반도체 패러다임이 기존 메모리에서 이 LSI 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서 소자 구조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방막화. 저 이제 요새는 뭐 옹수통 단위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저손실, 고속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하면서 이 머티리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이키 머티리얼이나 그다음에 핀팻이나 더 나가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까 제가 올인원이란 말로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인원이 아니라 올 어라운드 다 둘러싸는 거죠. 그다음에 3D 낸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쌓아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로케이,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가 지금 1나노 이하로 얇아지고 있고 커런트 패스를 이용해서 플래너에서 3D 구조로 변화 중이고, 로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알루미늄 옥사이드에서 우리가 카파 로케이로 구조가 바뀌고 있으면서 뭐 플라즈마 데미지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고민을 하면서 플라즈마 애칭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현재 공정 이슈 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대략적인 이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더블 패터닝 같은 방법이 연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턴이 더 미세화되면서 현재의 노광 장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EUV 리소그래피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3.5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EUV 소스의 개발과 사용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제 에너지 파장이 EUV입니다. 엄청 큽니다. 보통 이제 10나노 정도 하게 되면 120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에너지가 될 텐데요. 포톤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 이 포톤 데미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EUV 소스만, 광원만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EUV 소스에 반응할 수 있는 PR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PR이라는 건 결국 UV에 민감해야만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공정 중에서 EUV나 UV들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패턴 불량, 그래서 LER, 라인 엣지 러프니스나 라인 위드스 러프니스 같은 게 막 불량들이 보고되면서 그 하부에 있는 패턴이 불량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대면적 고밀도화 플라즈마가 되면서 이 플라즈마에 의한 데미지들이 점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미세화, 초방막화, 이런 것들이 고밀도 플라즈마가 적용되면서 무시됐던 데미지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로케이, 카파 로케이로 가면서도 역시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본 개념을 학습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ALD와 ALE,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전막 같은 경우는 초방막화가 되면서 사실 아토믹 레이어 디파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 됐죠. 양산이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 증착하는 두께가 원자 하나하나 수준이 되는 거죠. 원자층 2개, 원자층 3개. 그래서 ALD라고 많이 부르는 것이 있었고, 이제는 그러면서 이거를 원자층 수준으로 벗겨내는, 애칭하는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자체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양산으로는 적용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제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또 상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토믹 레이어, 원자 수준의 증착과 애칭 공정의 하나인 아토믹 레이어 애칭에 대한 소개도 이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소자 공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플라즈마 애칭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과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즈마 애칭 공정의 대표적인 이슈인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애칭 세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